사람 살려놨더니 뺨부터 때립니다. 감히 이 몸에 손을 대? 니놈의 그 더러운 손이 내 정절을 망쳤단 말이다. 오늘부터 여기서 살 것이다. 책임지든가 관아에 가서 겁탈죄로 목이 잘리든가 선택해라. 여러분, 살다 이런 적반하장이 또 있을까요? 선행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칠수의 기막힌 운명. 하지만 이 여인, 사실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시험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사람을 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남자가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목숨을 걸고 건져 올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눈을 뜨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하타며 은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이 몸에 손을 대서 더럽혀졌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그 여인은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거부하면 관아에 겁탈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선행이 저주가 되고 구조가 지옥이 되는 이 기막힌 운명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칠수도 그리고 그 여인도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속에서 건진 저주가 기적으로 바뀌는 이야기를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숙종 32년 서기 1706년 여름이었습니다. 한강 중류 양화진이라 불리던 나루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칠수. 나이 35에 평생을 물 위에서 살아온 뱃사공이었지요. 칠수는 말이 적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 동안에도 그저 묵묵히 노를 저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솜씨만큼은 나루터 최고였습니다. 칠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칠수에게는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배 한 척만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군. 칠수는 마지막 손님을 건네주고 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빨리 배를 묶고 집으로 가야겠어. 칠수는 서둘러 닷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썩쿵 하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어둠 속 폭우가 쏟아지는 강물 위에 무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 칠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건 사람이야. 칠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여인은 점점 빠른 물살 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어쩔 수 없어. 칠수는 옷을 벗어 던지고 주저없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칠수는 있는 힘껏 팔을 휘저으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여인에게 닿았습니다. 칠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살려야 해 반드시. 드디어 강가의 모래밭에 닿았습니다. 칠수는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인의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퍽퍽퍽. 반응이 없자 가슴 가운데를 힘껏 눌렀습니다. 으윽 살아나라 제발. 그때였습니다. 으윽 콜록콜록. 여인이 물을 토해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작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휴 살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살렸어. 좋은 일을 했어. 하늘이 보고 계셨을 거야.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여인은 멍한 눈으로 칠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누구냐? 칠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나루터의 뱃사공입니다. 부인께서 물에 빠지신 것을 보고 급히 구조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파앗하며 여인의 손바닥이 칠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이 몸에 손을 대. 천한 것이. 칠수는 얼떨떨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부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닥쳐. 입 다물어. 내가 내 옷을 벗겼구나. 가슴을 만졌어. 몸을 더럽혔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숨을 쉬게 하려고 가슴을 눌렀을 뿐 시끄러워. 변명하지 마. 여인은 양반가 여인이었습니다. 칠수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더럽혀졌어. 다 더럽혀졌단 말이야. 정절이 나의 정절이. 여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너 기억해둬.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이제 책임져야 할 거야. 책임이요? 그래. 평생을. 여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다음 날 새벽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자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 비켜. 예. 비키라고. 집에 들어가야지. 여인은 칠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저기 부인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아야 하다니.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평생 책임져야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인의 목숨을 구했을 뿐 목숨이 뭐가 중요해. 양반가 여인에게 정절은 목숨보다 귀한 거라고. 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칠수 잘 들어. 내가 만약 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아에 고발할 거야. 내가 날 겁탈했다고.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누가 믿겠어? 내가 겁탈당했다고 주장하면 관아에서는 누구 말을 믿겠어? 양반가 여인? 아니면 천한 뱃사공? 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이고 평생 책임지면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갈 거야. 거부하면 내 목이 달아나겠지. 칠수는 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강칠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씨 부인.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칠수의 집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칠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에 부인의 목소리가 칠수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침 짓고 물 길어 와야지.
칠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겨우 서너 시간 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부인의 재촉에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야 했지요.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우물까지 왕복 4번. 부인은 물을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수에, 머리 감는 데에, 빨래에. 물이 이게 뭐야? 깨끗한 물을 떠오라고. 다시 가. 칠수는 묵묵히 다시 우물로 향했습니다. 네. 밥을 짓고 나물을 데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원래 칠수는 혼자 살 때 아침을 거르곤 했지만 부인은 달랐습니다. 양반과 여인이 아침을 거를 수는 없지.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고 가면 부인은 이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어. 밥이 식겠네. 죄송합니다. 부인은 밥상을 받아들고 한술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쯧쯧 역시 천한 놈은 요리도 형편없어. 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칠수는 식어 빠진 밥과 국으로 자신의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루터 가지 않고 뭐해. 돈 벌어와야지. 부인의 재촉에 칠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나루터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칠수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칠수 형씨 아니신가? 나루터의 다른 뱃사공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소. 소문 들었소. 양반댁 여인을 집에 들였다면서. 허허 참 별일도 다 있구먼. 천한 뱃사공 주제에 양반댁 여인을 첩으로 들이다니. 제법인걸?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칠수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다들 웃고 있다네. 칠수가 미쳤나 보다고.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걸 보니 불쌍하기도 하지라고. 웃음소리가 칠수의 등을 때렸습니다. 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문. 벌써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칠수는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나루터에서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또 집안일을 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요. 홍씨 부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방은 너무 좁아. 방을 하나 더 지어. 옷이 부족해. 장에 가서 비단을 사와. 밥이 맛없어. 고기를 사와. 생선도. 이 이불은 너무 거칠어. 명주 이불을 구해와. 칠수가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아둔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어느 날 저녁 칠수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빚을 내든지 해. 빚을요? 응. 마을 전당포에 가서 빌려와. 아니면 다른 뱃사공한테 꼬아든지. 하지만 그건 뭐. 싫어. 그럼 관아에 갈까? 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당장 가서 돈을 마련해와. 네. 칠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칠수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35의 나이의 칠수는 마치 50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쯧쯧 저 꼴 좀 봐라. 양반댁 여인 하나 모시느라 저 지경이 됐네. 바보 아니야?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사람들은 칠수를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뱃사공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칠수 형씨, 언제까지 저러고 살 겁니까? 도망가시오. 밤에 몰래 짐 싸서 멀리 도망가시오. 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도망가면 관아에 고발할 겁니다. 겁탈죄로. 젊은 뱃사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소. 이미 덫에 걸린 짐승이요.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그날 밤 칠수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여인을 건져 올렸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그때 모른 척 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건 잘못이 아니야. 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지요. 여러분, 이 순간 칠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동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치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양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오히려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넉 달째, 칠수는 여전히 부인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낮에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항상 칠수를 시켰고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창문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부인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칠수는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수는 홀로 나루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묶고 노를 정돈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각사각하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수가 돌아보니 사내 셋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천이 둘러져 있었지요. 누구시오? 칠수가 물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두시오. 무슨 말이오? 그 여인일 말이오. 순간 칠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내가 낮게 웃었습니다. 혹시 영웅놀이라도 하려는 거요? 양반댁 여인 구해서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만두시오. 그 여인한테서 손 떼시오.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시오? 권리? 사내가 비웃으며 칼집을 밀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권리요. 알아들었으면 순순히 따르시오. 칠수는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아니면 다시는 강물 위에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부인을 노리는 것인지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수는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평소처럼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부인, 혹시 부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무슨 소리냐? 오늘 밤 나루터에서 사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부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저 부인한테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칠수는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칠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수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에서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한양의 큰 부잣집인 윤가에 대해 묻자 재산 때문에 집안 싸움이 심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한 행상인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윤가 며느리가 사라졌다던데요. 시댁에서는 도망갔다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살당했다는 소문도 있어. 재산 때문이라더군. 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씨 부인이 바로 그 사라진 며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수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부인이 물에 빠진 날 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과 함께 강가 덤불 속에서 피 묻은 비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칠수는 그것을 품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삐걱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검은 그림자가 그의 품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칠수가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재빨리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급히 품을 더듬어 보니 비단 조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칠수는 강가에서 여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칠수는 본능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밀었습니다. 칠수의 몸이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긴장대로 그를 물속으로 눌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순간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형씨. 칠수를 구한 사람은 늙은 나룻꾼이었습니다. 칠수를 밀었던 사내는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늙은 나룻꾼은 칠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으신가 형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씨 나는 그날 밤을 봤소. 그 여인이 물에 빠진 밤 말이오. 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인 혼자가 아니었소. 사내 둘이 그 여인을 강가로 끌고 있었소.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여인의 집 하인이었소. 칠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씨 그 여인이 물에 빠진 건 사고가 아니었소. 누군가 일부러 빠뜨린 것이오. 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인은 처음부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형씨 조심하시오. 그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 했고 이제 형씨까지 노리고 있소. 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부인을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씨 부인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
부인이 고개를 들며 왜? 라고 물었습니다. 칠수는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은 일부러 물에 빠진 것 아닙니까?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부인을 강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제가 구해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게 겁탈 누명을 씌운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부인은 숨을 곳이 필요했고 저를 이용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씨 부인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홍설하라는 이름의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부잣집인 윤가로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이 없자 탐욕스러운 시댁 사람들이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차에 독을 탔지만 나는 눈치챘어. 그래서 마시는 척하고 몰래 뱉어냈지. 그날 밤 나는 도망쳤지만 시댁 하인들이 날 쫓아왔어. 그들은 나를 강가로 끌고 가서 물에 밀어 넣었어. 칠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헤엄을 칠 줄 알았어. 그래서 물속에서 버티며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했지. 그때 내가 떠올랐어. 설화는 며칠 전부터 나루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칠수를 지켜봤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하게 만들고 겁탈 누명을 씌워서 너의 집에 숨어들 계획이었어. 미안해. 나는 살아야 했어. 그래서 너를 이용했어. 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나는 너를 시험했어, 칠수. 이 몇 달 동안 너의 본질을 시험했어. 돈을 요구했을 때 내가 탐내는지, 갑질을 했을 때 내가 굴복하는지, 힘들게 했을 때 내가 도망가는지. 하지만 너는 끝까지 버텼어. 끝까지 양심을 지켰어. 나는 내 재산을 지켜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칠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화가 화가 났냐고 묻자 칠수는 긴 침묵 끝에 아니요. 화나지 않습니다. 부인도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뿐이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씨 부인 계신 거 알고 있소. 나오시오. 윤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칠수는 재빨리 설화를 뒤로 숨기며 자신이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칠수가 문을 열자 밖에는 4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뱃사공 양반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그 여인을 내놓으시오. 칠수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내가 칼을 뽑으며 그럼 죽겠군이라며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였고 칠수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칠수는 노를 집어들고 사내들에게 맞섰습니다. 휙-퍽 소리가 나며 노가 사내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에 밀린 칠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설화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여기 있소. 그만해. 더 이상 이 사람을 해치지 마. 설화는 피투성이가 된 칠수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왜 칠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당신은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내들이 설아를 붙잡으려는 순간 거기까지다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 감찰사 이정철과 관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 뒤에는 윤가의 시어머니가 끌려와 있었습니다. 감찰사는 윤가 시어머니의 악행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며 무고한 백성을 해쳤다. 모두 중죄다. 설아가 며칠 전 마지막 희망으로 한양에 보낸 편지가 닿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시어머니의 명령이었다고 자백하면서 진실이 밝혀졌고 관병들은 시어머니와 사내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며칠 후 상처를 회복한 칠수 곁에서 설아가 그를 간호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자유가 되었고 재산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며 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칠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큰 집에서 평생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어. 칠수는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나루터가 강물이 이 작은 집이 제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자신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냐고 묻자 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인을 구한 것도 부인을 지킨 것도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선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차가 준비되었고 짐도 모두 실었습니다. 설아는 칠수 앞에 섰습니다. 칠수 정말 마지막이야. 나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설아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겠지. 그녀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나 때문에 잃은 돈이야. 아니, 그보다 훨씬 많아. 받아줘. 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칠수. 설아가 재촉했지만 칠수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칠수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칠수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칠수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칠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부인도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응, 그럴게. 설아는 대답하며 마차에 올랐습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칠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과 바위처럼 서 있는 사람. 너는 강물 같은 사람이야. 부디 그 강물이 마르지 않기를. 마차가 출발하고 칠수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부디 행복하시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아가 떠난 후 칠수의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루터로 가고 손님을 태우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칠수 형씨, 그 일 정말 대단하셨소. 혼자서 윤가 사람들을 상대했다면서. 진짜 용감하시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칠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수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한 사내가 한양에서 홍씨 부인의 심부름을 왔다며 칠수를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작은 상자를 건넸고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배 한 척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설아가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칠수가 평생 꿈꿔온 작은 배를 선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칠수, 이건 감사의 표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을 갚는 거야. 부디 그 배를 타고 강물 위를 자유롭게 다니길.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길. 설아올림. 칠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그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만든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칠수는 배에 올라 노를 잡았습니다. 이게 내 배구나.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칠수는 자신의 배로 나루터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수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젊은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홍씨 부인과 함께 한양으로 갔다면 훨씬 편하게 사셨을 텐데요. 칠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아니지, 나는 후회하지 않네.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이 강물이, 이 나루터가, 이 작은 배가 내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네. 칠수는 젊은 뱃사공에게 강물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일세.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강물은 그저 흐를 뿐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네. 내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그게 내 삶의 방식이야. 젊은 뱃사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칠수는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강칠수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나루터에서 일했고 존경받는 뱃사공으로 살았습니다. 홍설화는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훗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강물이 있다. 하나는 땅 위를 흐르는 강물이고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흐르는 강물이다. 땅 위의 강물은 세상에 휘둘리지만 마음속 강물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 칠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마음속 강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행은 때로 시험이 됩니다. 홍설화는 칠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칠수를 시험했습니다. 고통은 때로 증명이 됩니다. 칠수는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선함, 성실함, 그리고 양심입니다. 가장 큰 보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확신입니다. 칠수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정하고 선행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를 것인가, 바위처럼 멈출 것인가. 칠수는 강물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